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아시는 분? 오늘 강의 주제 뭐죠? 예, 오늘은 세계 증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심하죠.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참 뭐랄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굳이 뭐 따지면. 왜냐? 굉장히 뭐 임팩트하죠. 뭐 이것저것.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당대회 하니까 어제 오늘 뭐 정당대회를 핑계로 해서 좀 주가가 좀 요동쳤죠. 나름대로. 볼까요? 이틀 동안 정당대회 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세요? 여태까지 잘 가고 있던 놈이 북한에서 정당대회 한다고 어저께 방송 빵 때리고 오늘 빵 때리니까 어제 쳐봤고 오늘 쳐봤고 네,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뭐 물론 핑계게임에 가는 거죠. 쉬어서. 네, 핑계게임에 쉬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도 뭐 일단은 미국 나스닥이라던가 다우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같이 우리도 정당대회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 가고 3,300을 뚫느냐 마느냐 하던 상황에서 오늘까지 해서 3,125.95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는 못하겠네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좀 동의하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다이내믹한 증시를 따라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면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주식을 할 수가 있다. 어제 오늘 뭐 북한 정당대회를 하다 보니까 뭐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한 번쯤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핑계댈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중국에서 뭐가 터졌네. 그러면 떨어지죠. 사실 뭐 지금 국내 증시도 이렇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작년에 잘 가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로 훅 떨어져서 최저 포인트 떨어졌죠. 물론 우리나라에 여파가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코로나 덕분에 뭐 미국 증시도 떨어졌고 중국 증시는 뭐 바닥을 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서 뚝뚝뚝뚝뚝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게 약 보름 만에 중국하고 아무리 인접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보름 만에 이렇게 떨어질 게 있나요? 아무리 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퍼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국경만 잘 막았다면 뭐 전 세계로 퍼질 일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볼까요? 자, 이게 언제죠? 지금 보이세요? 이거 언제예요? 이거 언제입니까? 날짜 잘 보세요. 밑에 잘 안 보이시나? 아, 날짜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이실라나? 이게 2008년도 차트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죠? 대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전 세계로 부동산 공황, 대공황이었죠. 전 세계 대공황이었을 때 차트예요. 전 세계 대공황이었을 때 차트인데 엄청 떨어졌죠. 보이시는 대로 바닥까지 기어갔죠. 연초 시작할 때가 700포인트였어요. 연 마감할 때 겨우 올려서 3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해를. 절반도 회복 못했어요.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이러합니다. 예. 코스피 지수도 똑같죠. 코스피 지수 연초에 시작할 때가 1890포인트. 연 마감할 때 1000포인트 간당간당하게 넘겼습니다. 1100포인트. 1100포인트 간당간당하게 넘겼어요. 세계 증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막지합니다. 사실은. 뭐 이때도 한번 난리가 한번 있었지만 10월 달에는 뭐 이거는 2018년도 10월 달이에요. 한 달 동안 거의 뭐 한 13% 정도
빼버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도 물론 국내에 있는 뉴스들 가지고도 증시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세계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항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 그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항상 언제나 이제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네, 북한이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 중국이에요. 일본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증시하고는. 일본은 증시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는 일단 미국,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는 바로 우리 옆 동네, 북한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중국입니다. 세 군데의 나라가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현재도 가장 갈팡질팡 우리의 나라의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북한에서 정당대회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라도 내려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한 이슈만 터져도 증시가 위태위태. 중국 이슈만 터져도 위태위태. 미국 이슈만 터져도 위태위태. 특히나 제일 크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어쨌든 미국이죠. 미국이 한 일례로 우리나라의 한미 군사협정을 맺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은 철수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도 증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인데도 왜 우리나라의 증시가 떨어질까요? 한반도 안보 때문이겠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또 증시가 또 떨어집니다. 왜요? 미국이 열받는다고 북한 공격해도 문제가 되겠고 북한도 열받는다고 미국 공격해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럼 가운데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어쨌든 한국. 그러면 자산에 대한 부분이 위험성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이 부분도 역시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이내믹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월가에 가서도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늘 계속 시드를 항상 따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도 증시가 한참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도 며칠 동안 계속 좋았죠. 꾸준히 계속 좋아서 나름 걱정 없는 그러한 증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물꼬를 터뜨린 거는 미국 증시 때문도 없지 않아 있다. 물이 깨졌다 라고 판단하고 투자하는 부분들에서 손털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날. 네, 어제 많이 빠져나갔고 오늘도 좀 많이 나름대로 빠져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개인 오늘 코스닥에서 2조 3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2,6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사실상 요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많이 집중하는 부분. 계속 요즘에 개인 순매수 부분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큽니다. 이제 개인들도 대형주의 위주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불과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최근에 들어서 점점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삼성, LG, 현대, 롯데 등등등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더 많은 매도량을 뽑아내고 있죠. 기관들도 그렇고요. 금융투자들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고점을 달려왔고
이때마다 계속 고점마다 외인과 기관은 팔아서 어느 정도 한 템포 숨을 쉬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왔어요. 물론 그게 또 하필이면 세계 증시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때그때마다 차트가 꺾이는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꺾이는 부분이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던 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증시에 가장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가장 민감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민감하지 않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북한도 아니에요. 북한은 증시가 없어요. 일본. 정답. 일본입니다. 왜 일본일까요? 일본이 왜 증시 영향이 거의 없는지 아시는 분? 자본이 많아서? 그쵸. 선진국이기도 하고, 제조기업도 탄탄하기도 하고,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합니다. 영향권에 거의 없어요. 미국과의 분쟁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이 중국과 분쟁이 있던가요? 없죠. 북한은요? 없죠. 미국과의 분쟁만 딱히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일본의 지수는 니케이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 한번 이슈됐죠. 코로나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떨어졌어요. 니케이 지수가 떨어졌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거의 뭐 전고점 돌파를 했고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세계 증시에 큰 영향 없이 다이렉트로 혼자서 조기장창 잘 가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이슈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과 통일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지도 않을 테고 되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되려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북한에는 희토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희토류가 뭐죠, 여러분? 반도체 원료예요. 어쨌든 희토류가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사실상 생산 자체가 안 되고 핸드폰은 매년 개발이 돼요. 근데 핸드폰에도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컴퓨터에도 계속 들어갑니다. 노트북, TV, 핸드폰, 각종 가전. 요즘 반도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심지어 이제 차에도 들어가요. 근데 희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희토류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네, 그 희토류를 중국에 헐값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1위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치를 걔네들이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하고 통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랄까 자원을 나눠 쓰고 싶은 마음도 없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통일이 된다면 저는 좀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에 의해 세계 증시가 좀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좀 펼쳐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재 세계 증시에 이곳저곳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와 뭐 대단한 이슈가 펼쳐졌다고 해서 증시가 엄청나게 뻥 튕겨지진 않습니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미국과의 수출에서 얼마 이상의 그 희토류 부분이 중국에서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에서 다 북한 자원이에요. 중국이 거들먹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북한 자원 가지고 지네들이 싸게 빼먹는 거고 그걸로 원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은 먹고 사는 거고요. 좀 씁쓸하죠. 우리는 그걸 우리나라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천국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TSMC 저리 가라죠. TSMC도 어쨌든 중국에서 공급을 받는데요. 미국에서 공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중국에서 공급받습니다.
중국은요, 당연히 중국 자생으로 북한에서 뭐 삥 뜯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경제학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통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적으로도 통일이 돼야 되고, 경제학적으로 통일이 된다. 이게 뭐 물론 사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사상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율만 잘 맞는다면 히토리만으로 끝나겠습니까? 건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건설로 일궈진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건설은요, 북한에 지을 곳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겁니다. 수도는 다시 뭐 서울로 하든 어디로 하든 하겠지만 어쨌든 건설, 철도, 당연히 전기 어마무시합니다. 북한은 또 풍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이에요. 바람 엄청나게 붑니다. 미친 듯이 불어요. 태양열은 안 돼도 풍력 발전은 엄청나게 굉장히 좋은 조건에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풍력 발전소 엄청나죠. 우리나라 기술도 굉장히 많이 스탠드업 했어요. 건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부에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금 뭐 석유 가지고 전 세계 1위, 부의 1위를 지금 축적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거에 버금가는 히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못 캐먹은 자원이 너무 많아요. 자원이 문제라고요? 자원이 남아 도는데 히토리 때문에? 안 캐먹은 히토류가 지금 어마무시하다니까요. 몇십 년 이상을 먹고 산다니까, 히토류만 갖고도. 그리고 건설 자원들도 다 지금 북한에서 시멘트 엄청 생산할 수 있어요. 북한에는 툭 하면 부셨다가 다시 짓고 부셨다가 다시 짓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걔네들 자원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어낼 수 있어요. 국내 제정신 박혀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통일을 얘기합니다. 왜 통일을 얘기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통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뭐 왜 안 하는지는 뭐 지들만 아는 거고. 제가 뭐 우리나라는 코스피 3000도 갈 수 있고 4000도 갈 수 있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다분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저는 진짜 저희 자손들이 정말 통일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향도 받고요, 북한 영향도 받고요, 중국 영향도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가 어느새 3100포인트, 3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역대급이죠. 지금 어쨌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민성이 다져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옛날에 우리 굉장히 힘들었던 IMF 1997년, 98년도 때 우리 뭐 했습니까? 97년, 98년도 때 우리나라 운동했던 게 있었어요. 네, 금모으기 운동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에서 나라빚 갚겠다고 주머니 쌈지에서 애기 돌반지 꺼냈고요. 결혼반지 갖고 왔고요. 나라 살려보겠다고. 그거 지금 고스란히 2020년에 또 한 번 탄생한 거예요. 이때 탄생한 겁니다. 동학개미 실행했죠. 삼성전자 3만전자에서 지금 10만전자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올렸어요? 개미가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처박게 만들었던 우리나라 증시 동학개미가 일으켜놨어요. 자, 3만전자 되네 마네 했던 삼성전자 지금 얼마? 지금 10만전자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올렸어요? 야, 배당 징그럽게 했어요. 몇 번 했냐? 하나, 둘, 셋, 넷. 무려 4번이나 했어요. 무려 4번이나 했어요. 이거 배당 4번씩 다 받아먹은 사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4번 다 받아먹은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배당 받은 분.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만들었어요. 아유, 대단하죠? 응? 대단해.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애국심 철철 넘치는 나라 없습니다. 한국은 뭐? 삼성
삼성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야. 미친 듯이 파는 거 미친 듯이 사가지고 이만큼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여력이 있고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제가 3천이 가든 4천이 가든 충분히 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에 몰빵했던 부분 뭐 있다면 그거 다 회수해서 코스피 집어넣겠다. 그럼 4천 찍을 수 있어요. 외인 기관 아무리 팔아 제껴도. 기관이 양아치 새끼고 뭐 쓰레기 같아도 지네들 뭐 차익 실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 지수는 절반 이상은 개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증시 무시 못하죠. 당연히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증시에도 항상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늘 항상 제가 계속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브리핑 해드리면서 미국 증시가 어땠었는지 미국 장은 어떻게 돌아갔고 어떤 관련주 위주로 움직였었는지 자꾸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혹시라도 혼자 하게 되더라도 절대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실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조건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갈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게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스닥 다우지수는 떨어지는데 우리는 막 갭상해갖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만큼 쫄아요. 누가 쫄아요? 동학 개미들이 쫄아요. 아씨,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아이씨. 오늘은 좀 소심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다가 외인 조금 팔거나 기관 조금 팔면 쫄아서 바로 팔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도 학습은 다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주춤주춤 미국 증시 좀 안 좋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도 좀 상태가 안 좋겠네 라고 지레짐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일 장 보니까 나스닥도 떨어졌고 다우지수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지겠다. 아이씨 어떡하지? 오늘 조금 주춤하면 아이씨 빨리 냅다 팔아버리고 그냥 주식창 꺼야지. 못하겠다.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뭔지는 알아요. 커플링, 디커플링 구별하기 어렵다. 커플링, 디커플링 딱히 구별하지 마세요. 그걸 구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냥 대응만 하시면 돼요. 머리는 비우시고 그걸 굳이 대응하려고 구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애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과는. 내가 만약에 커플링 구별했어요. 오늘 떨어지니까 정리하자. 맞아요? 오늘은 디커플링이니까 오늘은 그냥 존버하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갈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오늘 제가 종목 싹 다 정리했어요? 아니잖아요. 남겼잖아요. 디커플링과 커플링에 대해서 굳이 너무 애를 써서 공부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그걸 굳이 꼭 그날 장에 대입해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저도 해봤지만 많이 해봤지만 해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가려고 생각하지 결국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굳이 디커플링과 이제 커플링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자면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저께였나요? 뉴스 올려드렸었는데
네, 그건 저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경계에 서 있고 한 끗만 잘못 디뎌도 디플레이션, 한 끗만 잘못 디뎌도 인플레이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위태위태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어저께, 그저께 뉴스에서 조금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실물 경제가 아직 제대로 회복된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뿐이지 사실 실물 경제에서 지금 정확하게 회복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이제 펜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맞아요.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정확하게 말하셨네요. 그냥 짧게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물가 상승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경제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지금 경제 좋지 않아요. 실물 경제만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냥 주가 판만 좋은 것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계부채 얼마예요? 어마무시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조금 빚 있는 사람들 인플레이션 돼버리죠. 물가 상승 해버리죠. 그냥 바로 부도예요. 지금 부동산 겁나 올랐다고 하죠. 인플레이션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올라가요. 부동산 더 올라가요. 더 웃긴 건요, 주식은요, 유가시장은요, 유가시장도 더 올라가요. 지금 우리 3만원의 주식을 사는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꽁충 뛰어갖고 지금 7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간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시작돼 버리면. 왜? 리먼 브라더스 뭐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리먼 브라더스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이 리먼 브라더스가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서 이 버블이 터지자마자 경제 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가? 이 리먼 브라더스가 실물 경제와는 전혀 다른 괴리감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딱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대출 규제에서 미국보다 나을 거라고요? 네버. 안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봅시다. 왜 대출 규제를 하죠? 망할까봐. 망할까봐죠. 망할까봐 대출 규제를 해요. 망할까봐 대출 규제를 하는데요. 자, 지금 중소 기업과 상공인들 누가 살릴 거예요? 누가 살릴 거예요? 얘네들도 이 사람들 다 파산하고 부도 내고 개인회생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바닥에서 끌어올릴 거예요? 그 빚 누가 갚죠? 그 빚 누가 갚아요? 나라에서? 못 갚아요. 지금 그 빚. 그 빚이 얼만데요? 어마무시해요. 지금 코로나로 1년을 겪었어요. 지금 왜 백신을 부랴 해가지고 다음 2월 달부터 백신 공급 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빨리 감염자 줄이고 사망자 줄이고 다시 경제는 회복시켜야 되니까. 경제 회복시키려고. 왜? 빚을 못 갚아준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대출을 받아요. 나라에서 무슨 명목으로? 이제 중소상공인 살림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름으로 해갖고 뭐 햇살론 같은 거 대출도 해줄 거라고요. 안 해줄까요? 해줘야 돼요. 왜? 이 사람들 당장 죽는데? 이 사람들도 국민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까지 뽑혀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면 표심 잃는데? 그러니까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대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햇살론 2가 나와요. 이제 3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당장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줘요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기업? 삼성? 안 망해요. 이 코로나 갖고 무슨 망해. 그냥 조금 직원 내보내면 돼. 지금 지네들이 힘들다 싶으면. 근데 중소기업들은 수출로 먹고 살았던 애들 망했어요. 일반 상인들은 카페 하던 이사장님 망했고요. 응? 꽃집 하던 김사모님 망했어요. 왜? 코로나로 사람 안 돌아다니니까. 분식집 하던 우리 옆집 할매 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애들이 안 돌아다니는데. 헬스장 하는 우리 처남이 망했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야죠. 안 해주겠습니까? 해줘야지. 이 사람들도 국민인데 그래 사는데. 그러면 백신 맞는다고 지금 당장 코로나 없어지고 경제가 바로 뻥 뛰어요? 안 뛰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형성이 돼요. 인플레이션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인플레이션은 주가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합니다. 왜 한몫을 하는지 아세요?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니까 경제 회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야. 한 끗 차이로 디플레이션을 가든지 인플레이션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지금은 나락인 상황인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식 더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도 포함을 해주지만 주가 상승도 포함을 해줍니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반면에 디플레이션은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돼요. 왜 그러느냐? 물가 하락되죠? 원자재 값이 떨어져요.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회사 망해요. 원자재 납품하는 데는. 원자재 납품하는 회사가 망했어. 그럼 2차 그거 받아갖고 생산하는 업체는 망해요. 그럼 그거 갖고 완제품 만드는 회사는 거기도 망해요. 왜? 제품 조달 안 되니까. 그럼 다른 데서 받아야 돼. 외국 물건이나. 중국에서 받든 일본에서 받든 미국에서 받든 받아서 완제품 겨우 생산해갖고 해보니까 얘는 물건을 싸게 못 팔아. 국내 내수용으로 못 돌리는 거야. 그래서 외국 수출용으로 하려니 수출용은 이미 스펙이 정해져 있어. 신기한 게 우리나라 현대, 삼성, 기아, 아우 그지 같아. 이거 국민들이 다 매겨 살린 이 나라 이 대단한 기업들. 현대 봅시다. 기아 볼까요? 외국 수출량은 옵션도 어마무시해요. 내수용하고 달라요. 그럼 이 스펙 똑같이 못 맞춰요. 삼성은요, 외국에 수출된 갤럭시 제품하고 내수용으로 돈 갤럭시 제품하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자재 납품하던 회사가 망했네. 2차 업체도 망했네. 그럼 3차 완제품 만드는 삼성은요, 다른 데서 물건 받아다가 써갖고 내수 돌려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상승하겠죠. 누가 사요? 안 사요. 아, 나는 그럼 아이폰 사겠어. 아이폰.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건 옆집 할머니 분식집 하는 옆집 할매랑 헬스장 하는 처남이랑 삼촌들이 고생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대출 안 해줘요? 해줘야지. 그럼 다시 또 악순환. 이렇게 1년에서 2년만 뻥튀기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주가, 물가 상승하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딱 1년에서 2년만 딱 요렇게만 해주면 우리나라 서민들 다 죽어요. 깔끔하게 죽습니다. 싹 다 죽어요. 그러면 더 심화되는 게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나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뭘 해도 가난해지고 부자는 뭘 해도 부자가 된다. 어떤 드라마에선가 한번 그런 대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공부 가르쳐 드리는 거 이렇게 살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가난했어도, 내가 돈이 없었어도, 서민으로 살았어도, 중산층으로 살았어도 끝은 가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내가 아니더라도 내 새끼들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다. 아마 엄마들은, 지금 우리 방 엄마들은 다 이 생각으로 하고 살고 있을 거야. 지금 우리 방 엄마들 다 주식하는 이유 딱 내 새끼들 나 이거 해서 내 새끼들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자, 이제 인플레이션 돼버려요. 물가 상승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주식으로 뛰어드는 금액은 더 미친듯이 많아져요. 주식으로 뛰어드는 돈 지금보다 훨씬 더 유동성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뭐라고요? 물가 상승. 반면에 화폐 가치가 하락이야.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된단 말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면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주식, 펀드, 부동산. 뻔하잖아. 답 나왔잖아. 아니,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돈은 어디요? 부동산, 펀드, 주식.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 못해요. 미쳤어요. 지금 부동산 들어가게. 닥치고 죽을라고? 누가 들어가? 미쳤다고. 그럼 펀드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적금이나 뭐 예금은 아예 애초에 답 없는 거고. 금리 다시 오른다고 해봐 얼마나 뭐 고금리로 주겠어? 지금 대출이 더 고금리일 건데? 지금 딱 적금 넣고 뭐 예금 넣고 이율배반이라니까 지금 상황이. 2년 지나면 뭐 금리가 고금리 돼서 뭐 연 뭐 5% 7%씩 줄까? 기껏 해봐야 한 3% 줄걸요? 기껏 해봐야 3%나 줄까 싶다. 2년 지났다고 해서. 주식밖에 답이 없어. 열심히 노예처럼 벌고 개미처럼 주식밖에 안 해. 이제 주식하는 거 이제 더 늘어나요.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주식, 펀드,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 해요. 안 할 것 같죠? 비트코인 하는 사람 비트코인 또 한다니까요. 때려 죽여도 망해도 해요. 결국엔 세계 증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영향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깊숙하게 더 들어가서 빠져들어서 더 공부도 해봐야 되는 거고 자꾸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죠? 자, 세계 증시에 우리나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차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트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받는 영향들도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서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잠깐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해나가고 앞으로 향후에도 주식의 유동성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큰 자금들 그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2021년도 주식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한번 발 담근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파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박이에요 거의.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받으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 장 또 신나게 한번 또 즐겨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